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올 봄은 이사철이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거래도 없고 매물만 쌓인다고 하죠. 아파트 분양가는 고공행진을 하지만 미분양 주택은 점점 늘어가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동산 재테크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창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북도 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용환 전 서원대학교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라고 할까요? 현재 상황을 키워드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창규 회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수고 지저라고 정해봤습니다. 수도권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예. 지방은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정해봤는데요. 수도권은 뭐 아시겠지만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방은 사실 주택 보급률이 120%를 넘어섰는데도 계속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수고지죠. 예. 박유석 교수님. 네, 저는 기호지세란 말이 있는데 기로지세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금리라든지 아니면 정책 그리고 경기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좀 표현해봤습니다. 네, 기로지세. 신 교수님은 어떤 키워드 갖고 나셨죠? 앞이 캄캄합니다. 더군다나 또 갈지자입니다. 미분양도 늘고 악성 미분양도 늘고 그런데 매매나 또 전세 수요는 또 늘기도 하고 도저히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곳에서도 열심히 각자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지중 어두운 가운데서 새로운 것들을 해법을 모색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무명지중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네, 무명지중. 김인만 소장님. 네, 저는 사자성어하지 않고요. 영화의 한 대사를 가져왔는데 주유소 습격 사건의 유호성 씨가 했던 말입니다. 한 놈만 팬다. 초양극화 현상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도권 집값이 이제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수도권에서도 일부 지역들, 서울에서도 강남 주변의 일부 지역들만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눌 게 아니라 초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초양극화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키워드로 이제 간단하게 부동산 현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인만 소장님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제가 초양극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뉴스를 많이 접해서 이제 굉장히 좀 익숙해졌습니다. 돈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반포에 이제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전용 84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9평, 34평 아파트가 최근에 7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3.3제곱미터당 평당 2억 원 정도. 지방 아파트, 뭐 작은 아파트 한 채 값인데 이게 평당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격, 소득으로 전문직들, 의사 부부도 노력해서 살 수 없는 수준까지도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이게 60억에서 70억 가는 게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00억도 아마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이걸 일반화시키면 안 될 것 같고요. 초양극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나머지 지역들은 미분양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경기도도 미분양이 많습니다. 충북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양극화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뚜렷한 해법은 없고요. 미분양 대책들, 국토부에 나오는 대책들을 보게 되면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지방 미분양이 소진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 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데요. 예.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문제구나를 깨닫는데 7년이 걸렸거든요. 예. 우리가 PF 문제가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도 장기 침체로 들어가는 길목 어떻게 보면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양극화의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요. 윤창규 회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예, 계십니까? 충청권 뭐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10억까지 가다가 또 국회의사당 온다 그래서 12억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막 반토막이 나 있거든요. 5, 6억선을 막 떨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다시 뭐 국회의사당이 온다 또 뭐 청와대 뭐 대통령실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상승할 거로 뭐 이렇게 여겨지긴 합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데 보면은 사실 분양가도 상당히 높아요. 대전 같은 데도. 그리고 집가도 상당히 높아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세종시로 또 인구리 유출이 많이 되고 그런 상태고 그래서 좀 부동산 전망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높은 건 아닌데 예. 거기 보면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개발 보면 단개발이랄까 좀 이렇게 좀 체계적인 개발이 안 돼가지고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그런 상태로 돼 있고 청주는 그래도 그 인근 그 시도보다는 뭐 지가라든지 이런 게 좀 이렇게 적정수 낮게 인근 지역보다 낮게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좀 전망을 또 좋게 해봅니다. 한 놈만 팬다 말씀 주셨는데 양극화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악성 미분양 그 수치로 보면 금방 나옵니다. 수도권 서울에서 악성 미분양이 한 채가 늘어날 때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753채가 늘어났습니다. 예. 충북은 지난달 대비해서 무려 42%가량이 악성 미분양이 늘어났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높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로 보면 지방의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도 심각하고 우리 충북의 지금 부동산 현황도 악성 미분양이 는다는 뜻은 전체적으로 하여튼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뜻이니까 당분간도 만만치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져서 이젠 정책이 더 다르게 가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번엔 박 교수님 먼저 말씀해 네. 주실까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정책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뭐 양극화 문제, 또 지방과 수도권의 차별 이런 것 때문에 규제를 조금 다르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 지역만. 그래서 핀셋 규제라고 했었는데 또 핀셋 규제는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또 불러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현재의 정부 정책을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으로 진행이 좀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뭐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완화 이런 걸 통해서 공급을 좀 확대를 좀 시키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데 수도권에서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규제 완화하고 있고 신도시도 좀 하고 있고요. 예. 교통면에서는 뭐 GTX 같은 교통 인프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조금 정부의 정책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지원이 좀 빈약하다, 부족하다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충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공급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과잉되는 경향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인 한계가 좀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정책을 좀 이원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 교수님. 정부에서 이제 어떤 정책, 특히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쓸 때는 아주 초단기적인 어떤 안목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요번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서울에서 오세훈표 등등등 두어 달 만에 갑자기 이제 정책을 바꾸고 화들짝 놀라서 허겁지겁 당황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LH가 이제 미분양 같은 경우 3,000채를 시범적으로 매입을 한다. 또 예를 들어 환매 조건부 또 매입을 한다. 예.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큰 반향이 없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결국은 공급을 확대해서 공급을 늘려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낮추고 지방은 또 자연스럽게 어떤 안정을 찾게 만들면서 어떤 서로의 상실감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아마 이제 요 과도기 어떤 그 대선이나 이런 과도기에서 쉽게 누가 딱 키를 쥐고 정책을 펴기가 좀 어려운 거 이런 걸로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보면 이제 DSR 규제, 이런 금융 규제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가장 키인데 역시나 이건 과도기에 그 누구도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일면 이해가 되고 아마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정책적으로 가장 강력한 마지노선이 뭐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건 새롭게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인만 소장님. 이게 참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초양극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마땅한 키가 없거든요. 토지거래가 구역 이제 말씀하셨듯이 풀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너무 크게 반응이 있어서 다시 재지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서울의 문제는 이제 공급이 부족한데 예.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다시 짓는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제 와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10년, 15년 후에 일부 물량이 나오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는 공급 부족보다는 수요 과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의 대선,
지방은 수요 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양질의 일자리, 좋은 대학을 찾아서 다 인서울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자리를 잡으면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집을 사주죠. 최근에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자본 유출입니다. 지방에서 이제 자산가들, 소위 말해서 이제 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산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100억 정도 하던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70억으로 오히려 나의 자산은 떨어진 반면에 강남 집값은 2배, 3배 올라갑니다.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하고 서울로 들어가자라는 불안 심리가 조장이 되면서 최근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서울 같은 경우는 사람도 들어오고 자본도 들어오면서 배가 터질 지경인데 지방 같은 경우는 사람도 유출이 되고 자본도 유출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도도 마찬가지고요. 뭐 부산, 대구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가장 많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주택자 규제입니다. 예. 집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규제가 들어오게 되는데 실제로 최근에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건 강남의 아파트 하나를 사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집을 파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집을 팔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주택자 규제들 좀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방의 미분양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악성 미분양은 지금 제가 통계를 보고 있으면 1년 동안 줄어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래프가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아마 1년 후가 되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대책이 LH가 뭐 3,000호를 매입을 해준다. CR 리츠, 구조조정 리츠를 한다. 이 정도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전혀 은발의 오줌 누기도 안 될 것 같고요.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서 돈 있는 사람들 또 지방의 실수요자들이 마음 놓고 미분양을 좀 살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 대책들이 준비가 돼야만 해결이 되는데 지금 정치권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문제는 심각한데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의 고질병이라고 불리는 중공업 미분양, 소위 악성 미분양 전국 집계가 2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이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 회장님, 현장에서 체감하는 충북의 미분양 상황 어떻습니까? 올해도 14,000채 정도 분양되는 걸 알고 있어요. 올해 예. 1년 동안에. 계속 이렇게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 분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수요가 올해 그 공급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도 미분양이 많은데 이건 앞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그 지역별로 보면 음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약 1,200가구 되고요. 청주가 600 정도 되고 제천시가 482가구고 옥천이 333가구고요. 진천이 184가구. 음성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 예측을 너무 못한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졌다는 거는 그럼 공단 이런 거 요즘에 공장도 안 좋잖아요.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분양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청주가 뭐 인구 증가해 1년에 한 4,000명 정도 증가하는 걸 알고 있는데 14,000채씩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면 더 심각한 상태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23년 2월에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24개월 만에 이제 이번에 해제가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전국에 한 7만 1,000채 정도 미분양이 있고 우리 충북 전체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약 2,400채 정도인데 다행히 충북 전체 미분양은 약간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업 미분양, 악성 미분양은 계속해서 이제 늘고 있고 전국 평균보다 이제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제 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문제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 도시계획을 10년 단위로 이제 주택 공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 계획을 짜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타겟을 맞춰서 짜온 인구가 100만 청주 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2030년, 2040년 향후 인구에 대해서 93만 이 정도로 이제 낮춰서 잡는 이런 이제 정책 변경들이 있으면서 주택 공급이 이제 줄어야 되는데 기존에 설정해놨던 거는 기존에 인허가가 돼 있던 게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양 속에 공급이 과잉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더 미분양이 될 우려가 있는 이런 부분을 실투자자분들은 아주 유의해서 봐야 될 상황입니다. 뭐 미분양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특히나 이제 악성 미분양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전반적인 일반 미분양 물량도 늘어나고 있는데 분양가하고도 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과거에 규제를 많이 할 때는 이제 분양가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한을 받았던 경우도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규제들이 다 풀리니까
분양가에 대해서 거의 좀 자유롭게 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뭐 6개월, 1년 사이에 분양가가 많이 오른 걸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분양 시장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들도 지금 이 가격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내놓는 분양가와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생각하는 분양가의 차이가 좀 생기고 소비자는 물가는 다 오르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이만큼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신뢰성을 가치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설사에서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내놓는다면 그래도 미분양 문제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네, 듭니다. 이게 아파트 만능주의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틈만 나고 땅만 있으면 진짜 아파트만 짓거든요. 예. 청주뿐만 아니라 뭐 충북도 마찬가지고요.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땅만 있으면 아파트를 짓는데 이게 신축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모두 다 소화가 되는데 인구가 감소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원도심,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구도심은 죽고 신축 아파트들만 이제 그나마 버티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방의 문제 전혀 해결할 수가 없고요. 통계를 보니까 청주시나 충북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2026년, 2027년까지 많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분양 물량이 많으면 2028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많겠죠. 그러면 이게 계속 악순환의 연속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예. 이게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서 젊은 친구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여기서 직장을 구하고 자연스럽게 아파트 수요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은 유출이 되면서 아파트만 지어대면 결국에는 원도심이 죽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아파트보다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외의 것들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11만 호 이상 아파트 외에 빌라, 연립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급책을 발표는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의 그 선호도가 바뀌다 보니까 1인 가구가 이제 청주 같은 경우도 45%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바뀌다 보니까 정부 정책과의 현실에서의 그 미스매칭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좀 전에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 청주는 산업단지의 공급과 거기에 주거 환경이 같이 발달하는 형태로 오다 보니까 예. 사실은 요거에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흥덕구나 청원구, 청주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쪽 그 교통 축선이 발달하고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는 축으로만 또 집중돼서 지금 인구 증가하는 추이를 보면 압니다. 지금 현재 흥덕구가 28만 7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오송읍 같은 경우가 4만 3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11월 대비해서 무려 4천여 명 가까이 벌써 늘어났습니다. 예. 이런 이제 쏠림 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또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이 또 과제로 있습니다. 네, 최근 충북 지역에서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과 관련해 건설사와 입주민, 입주 예정자들이 갈등을 겪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는 분양가도 3억 뭐 2천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아파트가.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임대 후 이제 분양하는 건데 이제 입주민들이 그 제가 알기는 계약할 때 확정 분양가로 한 게 아니라 그 이제 시세대로 분양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사인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렇게 아파트 값이 급격하게 올라갈 거는 생각을 못 했죠. 그래서 거기다 사인을 했는데 그게 지금 4억 8천 정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건설회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국회 차원에서도 막 이렇게 중재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국회의원들 다 오셨었고 집회 때도 그래서 했는데 이게 사실 중재가 잘 안 된대요. 그건 4억 8천 다 받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 보면은 이게 보면 왜 이렇게 가격이 급등했느냐. 문재인 정부 시절에 29번의 부동산 정책을 폈죠. 예. 다 이게 그 정책을 펼 때마다 아파트 값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갭이 너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도 임대 분양하는 그 민간 임대 아파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확정 분양가로 해야 돼요. 처음에. 확정 분양가를 했다 할지라도 건설회사들이 뭐 수지가 안 맞으면 또 더 추가 부담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확정 분양가로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해야지 국회에서 중재도 안 되고 있거든요. 해결책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률을 정해서 처음부터 임대 아파트 그 계약할 때부터 확정 분양가 내가 입주할 때 얼마인가를 확실하게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교수님?
네, 뭐 똑같은 얘기가 돼 버렸는데요. 분양가 산정을 어떻게 했느냐, 뭐 이 부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얼마가 되느냐 아무도 예측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구매를 할 때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그 당시 이후에 시세대로 간다 그러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를 또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강조가 돼야 되겠죠. 일반 신규 분양보다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에서는 수요자들의 어떤 이런 의심이나 이런 게 안 들도록 좀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임대 후 분양 전환에 대한 것들이 주로 신도시에서 나타났습니다. 진주 혁신도시라든지 위례 신도시라든지 우리 청주 같으면 이제 새로 신규 택지 조성해서 분양한 곳들에서 이제 청주 같은 경우도 5년 후 이제 분양 조건으로 해서 하는데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크게 지금 쟁점이 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이제 가격 산정의 문제인데 건설사 같은 경우는 분양 전환할 당시의 주변 시세 이걸 물론 간평사들이 이제 간평한 걸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주변 시세를 반영해서 하는 게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간평사가 그럼 누구 편이냐 별의별 이제 의혹까지를 다 제기를 하면서 믿지를 못하는 거죠. 가격 부분. 또 하나가 이제 하자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하자 보수 부분을 그러면 분양 가격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만큼은 예를 들어서 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기본이죠. 마지막이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건설사들은 많은 이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입주민 뭐 대표단이라고 해도 완전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정보가 좀 부족하다. 그럼 이제 대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좀 전에 이제 말씀 주셨지만 분양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때 확정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두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 상승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몇 %까지를 캡으로 상한선 하한선으로 두느냐 이런 이제 기준 가이드라인을 두는 게 하나 중요하고요. 하자 보수는 반드시 분양가와 연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구 임대해서 살다 보니까 많은 하자가 있는데 그걸 자기가 다 떠안고 그 보수 비용을 다 떠안고 사는 건 억울하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애초부터 이런 임대 아파트가 어차피 5년 이후에 분양 전환하기로 돼 있다 그러면 애초부터 TF처럼 갈등 조정 기구를 건설사 그리고 입주 대표 등등이 아예 갈등 조정 기구로 예를 들어 시라면 시 이런 이제 공익적인 단체까지 갈등 조정 기구가 설치돼서 이런 세 가지 아주 중요하게 떠오른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문제였고 앞으로도 저는 문제일 것 같은데 5년, 10년 후에 미래 수익에 대해서 그 시세에 대해서 뭐 80% 수준으로 하겠다, 90%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집값이 떨어져도 분쟁이 생기고요. 올라가도 분쟁이 생깁니다. 이거는 집값이 그대로 멈춰 있어야 분쟁이 없는데 어떻게 그대로 멈춰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 분양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도권에 경기도에 이제 판교신도시라고 있는데요. 판교신도시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2006년에 분양할 때 분양가가 한 2억 6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아파트가. 민간 임대 분양 전환하는데 한 10년 후가 되니까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갑니다. 그 정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저렴하게 해도 8억이거든요. 그게 돈이 없어서 민간 임대로 들어왔는데 1억, 2억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 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문제인데 확정 분양가를 해야 되는 문제는 첫 번째 풀어야 되고요. 저는 건설회사들과 지금 LH도 그러거든요. 민간뿐만 아니라 LH조차도 10년 후에 시세 차 상승분을 가지고 가는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서민들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분들한테 저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사회 정책이라고 본다면 손해는 보진 않아야 되겠으나 과도한 시세 차익을 가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적당한 손해 보지 않는 수준에서 확정 분양가를 정하고 또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건설사나 LH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받아서 그 부족분을 좀 채우는 정도 수준에서 양보를 해야지 이거를 서민들하고 같이 맞붙어서 내가 수익을 더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마음 자체를 저는 좀 버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천군에서는 아파트 입주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3월 30일까지인가 그 보상안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업체 측에서 약속을 했다는데 사실 그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가 온 것은 건설회사가 그 건축 비용 증가로 인해 가지고 하여간 뭐 사업체가 좀 엄청 안 좋게 된 거잖아요. 그런 데서 원인이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 허가시 제가 볼 때는 그
입주 지연 시 보상액까지 예상해서 어떤 보증서 같은 거를 그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는 뭐 콘솔에서 힘들면 보상해 주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그런 어떤 그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신 교수님. 네, 이게 이제 2023년 10월에 하기로 했다고 벌써 1년 반 이렇게 되고 사실은 그들이 이제 중간에 개선안을 냈던 게 2025년 3월에 입주하게 하겠다는데 이미 3월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협의체를 만들었죠. 피해 보상안부터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에서는 한 가지 놓친 부분이 공정관리. 처음에 이제 입주가 지연되면서 문제가 생겼으면 이게 무려 2,450채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단지로 보면 엄청나게 이제 대규모 단지라서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날짜쯤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 앞에 살던 집을 뭐 매각을 했다든지 또는 전세를 만기를 만들었다든지 한 사람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공정관리, 이 공사 진척도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사실은 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직접적인 개입, 행정 개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다소 늦은 이제 그 부분은 굉장한 아쉬움으로 있는 거죠. 피해 보상안에 대해서는 협의체끼리만 두면 협의되기가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그래도 대기업 계열군의 이제 회사긴 하지만 최근에 건설 경기와 원가 상승 이런 걸로 보면 초대기업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까지 보면 원하는 만큼 보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관청에서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중재 역할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게 정보 제공, 진척도, 그다음에 각종 공정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밝혀서 서로 더 이상의 피해, 이제까지 본 피해를 보상하는 부분과 별도로 지금부터 더 지연되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이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주시가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선 흥덕구의 대농 복합지구 개발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산 넘어 산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거는 뭐 지금 시장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공공과 민간이 이제 협력을 할 때 어떤 그런 방식의 한계를 좀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시장이 좀 침체되고 좀 금융 정책도 좀 생기고 또 정치적으로도 불확정하고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하기에 결코 좋은 환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시행사, 건설사에도 어느 정도의 이윤이 좀 돌아가야 됩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이 너무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좀 반영되지 못하고 좀 박하다라고 표현하게 정도로 그러면 참여하는 시공사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 상황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직은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 자체로만 본다면 가능성이 좀 많고 향후에 또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소장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공과 민간이 이제 복합 개발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공공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민간은 또 손해 보고 장사할 수는 없는데 이게 무산이 된다는 얘기는 수익 타산이 안 맞다는 얘기죠.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라 최근에 건축비도 올라가죠. 철근 콘크리트 값도 올라가죠. 또 인건비도 올라가죠. 모든 게 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분양가는 또 천정부지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를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또 미분양이 발생하죠. 예.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기 때문에 또 PF 문제까지도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은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건설회사나 시행사는 발을 빼고 싶은데 지금 못 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공공이 좀 양보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그 사업뿐만 아니라 파생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역 경제 발전이라든지 주변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진행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계속 무산이 되게 되면 지역 경제에도 상실감, 안 되는구나의 좌절감이 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사업은 진행하는 게 좋겠다. 공공이 먼저 양보를 하되 나중에 사업이 잘 됐을 때 공공 기여를 받는다든지 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이 풀어야 될 문제지 민간이 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공공의 양보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사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두 차례 공모를 할 때 업체가 없던 게 아닙니다. 신청한 업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여 희망을. 그런데 이제 컨소시엄 구성을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공공 기여에 대한 거, 기부 체납에 대한 거. 이게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했는데 그때 타이밍과 이제 지금의 부동산 상황 이런 사이클을 대체로 예측을 할 수 있었잖아요. 지리적인 위치 나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옆에 배후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처음 타이밍, 제대로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공공에서 그런 부분을 양보 어느 정도 해서라도 사업이 죽지 않고 지역 발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 발전 계획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계획이 흐트러집니다. 지역민들이 피해보는 건 기본이고요. 전체적인 계획과 그림이 흐트러지는 측면까지, 그런 거시적인 측면까지 봐서 공공이 이 부분을 슬기롭게 어느 정도 절충을 하고 양보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이 전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월부터 거의 한 3월까지 뭐 굉장히 올스톱 상황이었는데, 물론 서울의 강남 일부 지역들은 토지 거래가 때문에 천정부지에 올라갔습니다만 나머지 지역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뉴스만 보면, 서울 뉴스만 보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건설 경기가 좋아졌냐라는 착각에 빠질 수는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장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조기 대선이 시행이 되면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될 텐데, 어떤 식으로든 뭐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어떤 식으로 탄생하게 되면 정책 기조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마 돈을 좀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자금이 풀리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 또 얻어볼 수는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규제 정책인데, 규제 정책의 수도권 지역은 집값을 잡고 지방은 이제 어떻게 풀어주느냐, 신속하게. 이게 타이밍이란 게 있거든요.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좀 진행을 해서 뭔가 보여주는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는 이런 효과를 보여준다면 저는 지방 미분양도 못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미분양 7만 호, 악성 미분양 2만 호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5년간 양도세 면제를 주겠다. 1년 내에 지방 미분양을 사게 되면 취득세도 면제해 주겠다. DSR 적용하지 않겠다. 또 뭐 종부세, 재산세 50% 면제해 주겠다 정도 카드만 나오면 저라도 계산기 두들겨 보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격적인 지방의 미분양 소진 대책들이 나와주고 서울 수도권은 안정 대책이 나와준다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소위 진보 계열에서 집권을 했을 때는 어떤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전통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도권을 이제 규제를 하는 촉이 좀 더 강화되겠죠. 기본적인 큰 흐름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역대로 아주 재미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풍선 효과로 삐져나오면서 삐져나오는 지역들이 또 집값이 폭등을 하게 되고, 강남 3구가 오히려 규제가 많은 가운데 오히려 더 오르는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요런 역효과, 이런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보든 보수든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는 양극화 해소에 대한 건 다 표방을 할 겁니다. 기본 정책이. 그런데 이제 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진보가 조금 더 부자들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소득이 늘어야 어쨌든 집을 살 여력이 생기고, 가계 부채가 줄어야 돈이 돌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됩니다. 요런 이제 큰 틀의 거시적인 거, 또 진보든 보수든 정책을 공약을 내는 거, 요 부분을 보고 지금은 실수요자분들 같으면 아주 급하게 서둘러 필요가 전혀 없다. 큰 틀의 흐름이 잡힐 때 해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네.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도 지금 부동산 시장의 환경을 좀 살펴보면 금리는 이제 좀 내려가는 걸로 거의 정설화가 됐고요. 그리고 뭐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부분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올라오지 못해서 거래로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권의 색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어느 쪽이 앞으로 국민들이 유리할 것인가를 보고 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또 심리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선이 치러질 텐데, 그 치러지는 국면에서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도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예, 저는 그 대선 정국이 진입하게 되면은 부동산 거래는 뭐 급격하게 떨어질 거로 보고요. 그러면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인플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어쨌든 그전에도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뭐 국토보유세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영향이 클 거로 생각합니다. 내년엔 전국 지방 동시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에 많은 자금이 몰릴 텐데요. 지방선거 전후에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특히나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좀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선거 시기가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돌아갈 텐데 저는 단순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러한 경향이 있었다고 해서 단순히 부동산에 대해서 오를 것이다 어떤 계획 없이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번에 선거에 공약에 어떤 게 나왔으니까 내가 바로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책적인 실망의 리스크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어떤 선거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항상 지방선거 있으면 또 공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표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개발 공약이라든지 돈 푸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장이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단순하게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뭐 충청권에 또는 청주에 집값을 올리기 위한 돈을 풀고 그런 자극적인 개발 호재라든지 공약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나오시는 분들도 이제 지자체장들도 저는 좀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제 일자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일자리거든요.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을 지나면서 내린 결론이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제 30년이 지나서 깨달았는데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충청권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쪽에 어떤 돈을 풀거나 어떤 파격적인 공약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분양 소진인데 역시 미분양인데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들 단순하게 일반 아파트들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미분양 소진인데 그래서 일자리와 미분양 소진하는데 모든 공약이 집중이 돼야지 일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뭐 주변 말도 안 되는 개발 공약들을 내고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이런 정책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중심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역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공약 가운데서 뭐 여든 야든 어떤 후보든지 간에 산업단지 유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도로 이런 축선상의 SOC 인프라 건설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삶의 질을 워낙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 시설 이런 것들을 어디에 이제 집적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시면 지역에서 어떻게 이동이 되겠구나. 특히 이제 청주시나 이런 시 지역은 젊은 사람들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분들이 신도시 새로 택지 개발하는데 이런 데 집중적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이제 그쪽 지역이 단기적으로 더 집값이 급등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런 신규 택지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공약들에 초점을 맞춰 보시면 상대적으로 실패를 할 확률이 좀 줄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은 그렇잖아요. 금방 그 가격이 뭐 오늘 산다 내일 공산품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장래 예측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이런 예측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거를 이제 볼 때에 어쨌든 그래도 이제 지방선거 후에는 모든 선거가 뭐 이렇게 좀 마무리되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끝으로 내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그 시점을 언제 할까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누가 조언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요. 뉴스나 요즘 커뮤니티, 뭐 또 SNS 이런 게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정보의 홍수인데 기준을 잡지 않으면 휩쓸려요. 서울 수도권에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 주택수 늘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저성장에 경기 침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중심이 뭐냐면 내가 필요하고 내가 거주할 수 있고 내 자금에 맞는 집을 사는 게 1순위입니다. 통계를 보면 이제 충청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대전 이남 지역들보다는 훨씬 더 양호하다고 보여집니다. 인구 감소 폭도 크지 않고요. 단순히 입주 물량이나 분양 물량이 좀 많은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큰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지방 또 나눠야 된다.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소멸 단계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충청권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큰 틀에서 본다면 또 수도권과 연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인프라를 잘 갖춰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라든지 또 이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 세종뿐만 아니라 저는 충청권 전체적으로 좀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이 첫 번째다. 필요하고 자금이 되면 내 집 마련하되 불안한 마음에 서울에 투자해야지라는 마음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겠고요.
돈이 많은 분들, 자금이 아주 많은 분들이야 한 채 더 사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 열심히 하시고 내 집 마련에 좀 초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격변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방망이를 짧게 잡지 마라. 급하게 서둘러서 어디가 좀 싸다, 분양가가 어디가 좀 낮다, 덥덥덥 지금은 물을 그런 시간이 아니다. 그런 타이밍이 아니다. 이 부분은 거시적으로 보고요. 미시적으로 지역별로 들어가 본다면 그래도 지역별로 호재가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특정 규모가 작더라도 혁신 지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곳들이 있거나 또는 산업단지와 함께 분양이 되는 지역들, 이미 기존에 이제 좋은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들 그 인근에서 분양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청주가 이제 88만을 돌파하면서 약 400명 정도의 신생아 이런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그래서 급격히 어떤 하락 요인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는 또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 파실 분들도 아주 급하게 뭐 몸이 달아서 팔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축선상에서 계속 발달하고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아까 오송 말씀드렸죠.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지역들은 뭐 분명히 호재들이 있는 거니까요. 산단의 호재. 마지막으로 보실 게 이제 일각에서 이제 기존에 결정돼서 12개 상임위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국회. 분원일지 이제 그게 본원이 될지 이건 향후에 결정되겠지만 어쨌든 국회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그게 직원들이 한 4,500명 이상 내려오고 연인원으로 보면 그 가족들 기타 해서 보면 한 11,000명 정도의 정주 인구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 주변 지역이 이제 실제로 오송역 일대 또 청주 일원으로 계속 그게 확대돼서 오는데 또 한 가지 이제 변수로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을 뭐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런 부분은 그거는 유불리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 제한이라든지 방공망을 어떻게 구축한다든지 군부대를 어디에 이전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올라온다면 이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된다. 꼭 호재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분양가가 옛날에는 그 매매가가 분양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로 분양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은 뭐 4억 때문에 분양을 하지만 옵션이 모든 그 저기가 다 유상 옵션이 돼가지고 뭐 빨래 건조대 하나까지도 옵션으로 돼가지고 다 하다 보면 5억을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가격이 상승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가격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또 위치가 중요하니까 부동산은 그리고 브랜드가 같은 지역에서 제가 볼 때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가지고 뭐 대선 전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간 그 지방선거까지 생각해가지고 그 적정한 시기를 산정해야 되는데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교수님. 네. 시장의 상황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침체가 이어졌고 쉽게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팔려고 할 때는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사시려는 분들은 아까 우리 다 말씀해 주셨지만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지금 괜찮은 시장입니다. 내가 지금 고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지역, 특히나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가격을 또 금방 회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시는 분들은 유리한 시장이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불리한 시장이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좀 시장이 흐름이 좀 바뀔 때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나온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조언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해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만 소장님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양극화 시대, 우리 저성장 시대로 지금 진입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권들도 이게 정치 사원뿐만 아니라 우리 민생 경제 또 부동산 시장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방이 살아나야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지방의 대학 경쟁력이 살아나야만 또 수도권 지역들도 같이 살아나는 공존이지 수도권만 배가 터지고 지방은 굶어 죽는 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공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든 정책 역량 집중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국토의 중심에 있고 세종시 연접해 있고 그리고 인접도시 토지 가격이 저렴해서 공단 조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접 시군 어디보다도 부동산 투자하기에 좋은 그런 도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이제 격변기, 과도기
이런 때에는 절대로 서두르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실수요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망이 길게 보시고 또 투자 목적의 수요를 가지신 분들도 흙 속에도 항상 진주가 있습니다. 이런 격변기에도 보시면 기존의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어떤 특정 지역의 호재 이런 것들을 잘 선점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 교수님. 네, 뭐 여러 지역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많은 분들과 그리고 정부의 노력, 지자체의 노력으로 부동산 시장 곧 회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서울시는 강남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제를 풀었다가 35일 만에 다시 지정하는 졸속 행정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시장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볼 수 있죠. 중부시사 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